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8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는 계속 더운데 그래도 약간 선선하긴 합니다. 이제 거의 좀 가을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수확의 계절 가을 주식시장에도 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잘 올까요? 네, 한번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끝난 미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고민 막 하고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할 얘기가 뻔하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다가왔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FOMC 회의에서 FOMC 의사록 쪽에서도 많이 보여줬듯이 이제 우리 한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다음 정해진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여파들을 그대로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갈 길을 간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FOMC는 지금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100bp를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50bp는 언젠가 한번 할 거야. 그리고 또 2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가다가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든가,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어떤 해석으로 갈까요?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50bp를 막상 하겠느냐라는 것도 그렇고, 즉 시장이 생각하는 100bp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게 가장 상충되는 거죠. 경기가 그럼 그만큼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통을 감내를 하고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지금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이 버틸까요? 이런 것들. 그럼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집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속도와 금리의 인하의 속도가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같이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과연 연준이 그러면 딱딱 맞춰서 그걸 소화할 정도로 그냥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겠느냐. 중간중간에 좀 범핑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를 맞추는 게 경기가 안 좋다가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의외로 가다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지표가 나왔을 때 연준이 그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운전 능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진다. 근데 금리 인하가 무조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런 약간 잣대를 대는 것 때문에 갈팡질팡한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저 주식 비중 줄였는데 주가가 미국 시장 올랐네, 속상해,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식 비중 확 줄여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주식 비중 50%로 줄이고 나머지 현금 50%를 갖고 있고, 이 50% 가지고 좀 짧게 대응하자, 이 논리 지금이라도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에서 나오는 대응들을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좀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현금으로 그냥 딱 두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런 걸 강조를 드리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주식 갖고 있어서 쭉 올라가는 대로 그냥 잘 버티고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그럴 상황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나온 구간. 게다가 또 한국은 마찬가지로 수급이 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월요일 날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요? 무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들도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금리나 수익들이 강했습니다. 지금 지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보다도 부동산이 더 강했어요. 부동산, 소비재 이런 것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그냥 완전히 금리나 한다, 여기 베팅을 하면서 이런 쪽들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국내도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가는 것도 가는 것보다 다른 쪽이 더 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일단 이런 종목들을 쭉 갖고 있었는데, 물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갔다가도 바로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이 강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게 가장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하면서 시장 수급이 거의 없는 이런 시장 쪽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갖춰놓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장이 안 돼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장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갔다가도 월요일날 저는 음봉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었을 때 저희가 그냥 한 방향만 보고 밀고 그냥 쭉 다 참고 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나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짧게 끊어가자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같이 한번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일부 내용들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잘 보시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더 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보았을 땐 주봉상으로 볼까요? 다우지수는 이번에 조정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지금 조만간 고가를 낼 것이다. 다우지수의 구성 항목 보게 되면은 약간 가장 센 쪽이 러셀 2000이었습니다. 러셀 2000이 한 3% 가까이 올라갔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공세가 많았던 게 중소형주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간 소비의 확대나 이런 쪽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소비재 쪽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이 가장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보게 되면 S&P 500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제 아직 고점 못 넘어갔죠. 그래도 좀 강합니다. 나스닥은 아직 정고점을 못 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다 필라델피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흐름들이 제한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딱 그래도 저희 주봉상 맞게 지지하고 돌리고 하는데 아직 어디입니까? 제일 늦습니다. 이번에 반등해도 가장 늦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이거랑 거의 연동되는 모습들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영향받고 여기까지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다우지수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 밖에 못 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을 말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와 함께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늦다.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흐름들과 한국 시장보다는 조금 낮긴 낮네요. 낮긴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떤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면서 쭉쭉 끌어가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대감을 지금 너무 갖추면서 오늘날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V자로 쭉쭉 갈 거야 하기에는 나스닥은 아직 전고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또 코스피 동향들을 보게 되면 약간 아직은 그게 그냥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오겠죠. 2720 뭐 갭 나온 부분들을 메꾸려고 들어올 텐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하고 월요일날은 당장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산다. 지금까지는 선물로만 플레이했다고 말씀드렸죠. 선물로만 플레이하다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물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강한 시장이 됩니다. 현물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V자 턴으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물을 사는데 현물을 뭘 사야 되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쪽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 요 앞쪽의 종목들을 사야 되겠죠. 그거를 매수를 하면서 확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지금 나스닥 종합들 흐름들을 봤었을 때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고 자신 있게 그래 사자라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날도 딱 봤는데 시장은 갭으로 딱 떴겠죠. 떴는데 현물 매수가 또 그냥 고민하고 있다. 안 산다. 선물은 오히려 지금까지 또 쭉 산 게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온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선물 매도 나오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시장은 시작했다가 또 약간 또 묵직한 한국 시장의 특징 갭 상승하게 되면 음봉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월요일날 같은 경우도 선물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선물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장 아침부터 막 따라가시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현물 안 산다. 현물 안 산다. 그러면 이것도 막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걸로 볼까요? 좀 긍정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선물 매수 다시 사고 현물은 많이 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V자로 쫙 달려가겠어. 그러면 현물 아침부터 한 1000억 시작하고 나서 한 9시 30분 동안 제가 보기에는 2, 3천억대까지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중에
5천억 1조 이상 이렇게 쭉 사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그 상위권 쪽에서 뭐가 주도인지 보면서 그것 따라서 섹터와 함께 같이 쫙 움직이겠죠. 근데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다 됐으니까 이거 끌고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뭐 어떤 변수 많은 쪽에서 다 무시하고 그냥 한국 시장 끌 거야, 위험 자산이 최고야 라고 갈 수 있을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 잘 보셔야 돼요.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보고 흐름들 한번 파악한 뒤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 그 아침에 그거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매크로 지표 한번 보면서 요것저것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그냥 수직 하락하네요. 보통에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5였죠. 여기가 중요하다. 100.5를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지금 더 본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99.5. 그러니까 100을 깨지는 것까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일단 달러 강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세죠. 지금 100대까지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원화 같은 경우.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안 산다는 얘기.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폭을 보세요. 달러 약세 폭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면은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 쪽에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해당 국가의 금리가 내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왜 내리느냐?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릴 거야라고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녹여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시장의 반응들이 잠깐만 워워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빨라요, 속도가. 이게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설설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러면 신흥국이나 다른 통화들 강세로 가면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달러를 바라보던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금리 나니까 달러 약세로 가니까 다 좋을 거야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엔화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속도가 그나마 그래도 빠르진 않습니다.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데, 이거 생각보다 또 갑자기 주육하고 강세로 나간다. 뭐 위안화도 똑같이 강세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위안화도 강세로 나가는 부분들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왠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나오는 거고,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23원 깨졌습니다. 1330원대도 밑에 저점 깨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얘기를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하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라고. 왜냐면 가만 갖고 있어도 미국 증시 이거 사야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하루에 3% 올라가고 뭐 이거 빠져봐야 마이너스 1% 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이득이야 라고 하지만, 이게 미국 증시도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제금을 달러로 바꿔놓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하룻밤에 1% 손해보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1.3%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데 반밤 사이에 외환 자산은 1%가 빠져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서 오히려 저는 외환 두실 필요가 없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달러의 기초적인 강세 흐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원화 약세인 거죠. 원화 약세를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을 포지션을 맞췄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빨리 내릴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 자산을 일단은 계속 줄여나가서 이번 반등 들어올 때 줄여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은 기준은 아마 7대3 정도로 한국 쪽으로 들여놓고 원화 쪽으로 기반을 사놓고, 이것도 만약에 좀 그냥 형을 갖고 있기 그렇다 그러면 CMA 쪽으로 더 놓으세요. 그럼 이거 예수금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16 최소 3.1x 이 정도쯤, 뭐 메리츠에서는 4.5% 뭐 슈퍼 365 이런 계좌하는데 그거 막상 가보면은 4% 지금 아닙니다. 시세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얼마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거기 그런 계좌 CMA랑 연동된 계좌가 있으면은 그냥 주식이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하루에 연 3.1%씩 계산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대가기가 되게 좋은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1%씩 손해보는 것보단
이런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미국 시장 계속 들어올 때마다는 조금씩 줄여서 원화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더 일단은 낫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거기다가 지금 이쪽도 지금 실세금리 맞춰서 계속 변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한국 채권을 딱 산다, 이것도 좀 그래요. 한국 아니면 신흥국 쪽의 채권을 사서 수익률을 고정시킨다, 이것도 언제든지 이 자금들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금리 인하를 해서 이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기조로 주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찾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한번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마저도 이제 딱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서 혹시나 한 54,000달러 요 정도쯤, 53,000~54,000달러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살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바로 자극을 받네요. 그런데 달러가 약해서 지금 나오는 이렇게 빠지는 수준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속도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대안이 되는 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요만큼 남았다, 뭐 다 정리하고 얼마 안 남았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차라리 자리가 또 이제 전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56,000달러 때부터 54,000달러 때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늘리시고 지금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죠. 예, 그냥 그거는 아직은, 예, 또 혹시나 7만 달러 때까지 쭉 들어온다, 근데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를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코인을 아주 강하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지금 매크로 보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동향들 보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거만큼 안전자산의 변동성이 큰 쪽으로 나오지 않고 ETF가 실행이 된 만큼 약간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자산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전자산을 코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굳이 위험 자산을 코인으로 들어가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분위기를 그냥 주식적으로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또 보긴 하겠지만, 아직은 뭐 이걸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자 라는 쪽은 아닙니다. 차라리 기회를 삼게 되면 위험 자산은 주식 쪽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 밖에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상품 시장 한번 볼까요? 상품 시장 쪽에서 달러가 약세다, 다 뜁니다. 모든 게 다 뜁니다. 보니까 일단 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 가고 있죠. 금도 관련돼서 ETF 쪽에 금 선물 거래소에서 나오는 금 ETF, 그리고 또 직접 금 매입하는 금,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KLX 금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을 직접 매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세금하고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 거래소에서 저는 금을 조금씩 모아간다, 이거 나쁜 전략 아닙니다. 지금 같은 쪽에. 그러면 나머지 원자재들은 다 뛰겠죠. 구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구리도 지금 오랜만에 묵직했다가 반전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선물이고요. 현물은 조금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금은 경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경기 관련된 쪽들 영향 안 받고, 구리는 경기와 함께 유동성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같은 유동성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죠. 그 밖에 유가, WTI 유가도 관련된 상품을 투자한다 그래도 경기 영향 받고, 뭐 중국의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받고, 또 이것까지 몇 단계가 다 걸쳐서 움직이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아주 편안하게는 금이 제일 낫겠죠. 오히려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그러면 달러가 약해졌을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할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금이 제일 좋겠다, 이 얘기는 꼭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이제 금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3.8대, 지난번 때 3.8대쯤까지 가서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만약에 더 빨리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시장의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일단 50bp도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들은 설마 50bp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쪽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거 원래 돌아와야 됩니다. 50bp까지 할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00bp 한다, 이거 고수하면서 들어갔다가 진짜 연준이 100bp를 하는 쪽으로 간다, 저는 시장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의 속도와 경기의 속도 이거를 잘 비교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50bp의 인하할 확률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약간 3.8대에서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락이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지금 10년물짜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5.5인데 3.8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10년물짜리인데 이걸 민감도가 가장 높게 반영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3%대까지 쭉 내려가는 걸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쪽들, 그래서 경기 변수 이런 거 가지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태 쪽에선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채권으로 사야지. 채권 수요가 몰리면서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과연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라인에서는 조금 무조건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저것 다 비교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시장에 충격이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숙제가 이것저것 많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